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아이를 위한 양육 코칭이라는 그런 주제 중에 한 가지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치라고 해서 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하고 싶긴 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다가 이번에 부모님들 모시고 집단 상담, 양육 관련 집단 상담을 하게 돼서 그 계기로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게 됐어요. 이 슬라이드는 존 가트맨이라는 존 가트맨 박사님의 책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책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책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궁금해하고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아이일 때도 행복하지만 사실 행복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삶에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발달 가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하게 계속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나 이제 쪽에서도 상담 심리 쪽에서도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부모님이 양육이 어떠했는지, 부모님과 어떤 상호작용이나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는 그 중요성이 좀 간과될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나 부모님이 아이와 실제 했던 경험의 그 영향력,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크게 그렇게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잉하게 주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 딱 보시면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우스가 없어져서. 네. 행복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상담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쉽게 생각하시려면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하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나요? 너 어떤 느낌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떤 감정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부모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의 반응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상호작용에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청소년이었고 내담자의 부모님하고도 이제 면담을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내담자가 청소년이나 이제 아동은 제가 상담을 하진 않고 청소년 경우에는 부모님 상담까지 이제 해야지 그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하고 그 부모 엄마하고 관계를 이렇게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무척이나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서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 자기가 원하던 것이 잘 안 되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떻게 그때 반응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거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울 일이 아니다. 별일 아닌 거고 곧 다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거나 아이의 감정을 빨리 진정시키려고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계속 반응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어머니의 반응을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요. 꼭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식의 반응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이거 그렇게 화날 일 아니잖아. 뭐 이런 일로 슬퍼해. 이런 걸로 힘들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도 자꾸 억압을 시키고요. 빨리 해결책 위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해야겠다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보시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공감이 가능한 건데 아이의 감정에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한테 나의 힘든 마음, 힘든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고 야, 뭐 그런 일로 그러냐. 그거 다 살면서 누구나 겪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막 꼭 서운함을 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운함이 잘 안 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얘한테 굳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공감을 해주지 않고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감정이 아직 뭐라 그럴까요?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해 이렇게 명확하게 단어를 써서 느끼기는 어렵지만 묘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조금씩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나의 아이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정적 감정에는 화, 슬픔, 두려움, 이거 말고도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서운함, 외로움, 좌절감, 비참함, 초라함 등등등 수치심도 있고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부정적 감정을 안 느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했던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어가고요. 그 안에는 행복한 일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도 나이가 어리더라고 해도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이 감정을 못 느끼지 않도록 억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억압은 별로 좋은 감정 조절 수단이 아닙니다. 억압을 시켜놓은 감정은 언젠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억압을 한다고 감정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이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걸 감정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부모님이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지 몸소 아이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 경험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감정 코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아이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회복을 빨리 하려면 이 회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이와 부모 관계 안에서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꼭 감정 코치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하고 우리가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나를 이해해주지도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어떤 돈이나 뭐 다른 무언가로 나를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겉으로는 잘 지낼지 모르지만 마음 깊이 유대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아이가 행복한 것도 있지만 꼭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잘 지키고, 또 이 순종이라는 건 좋은 의미의 순종이에요. 부모에게 적당한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순종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또 적절하게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것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이에게 강요를 하거나요, 엄격하게 한다고 얘네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아이가 해나가게 할 것인가? 네, 사랑과 연대감이 충분히 있을 때 아이들이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규칙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연결된 느낌이 드니까 이 규칙을 지켜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뭐 직장 생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게 되는데, 무섭거나 강요에 의해서 순종을 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적인 유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사례를 3가지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모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같이 읽을게요. 엄마는 아침마다 아들 영준이 3살이에요. 실랑이를 벌입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아들을 달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엄마도 회사에 늦게 됩니다. 이 워킹맘이신 분들은 이런 경험 한 번 이상 꼭 겪어보셨을 텐데, 이때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회사에 가서도 일단 정시에 출근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출근하자마자 해야 되는 미팅이라도 잡혀 있으면 이때 이제 엄청 엄마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신발을 신을지 엄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영준이 역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엄마는 아침 회의에 늦을지 모르지만 영준이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고 싶다며 생떼를 쓸 뿐입니다. 그러다 결국 영준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2번째 사례예요. 7살 라이의 사례인데요. 라이는 돌봐주는 시터분이 오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 아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해.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어? 아이는 훌쩍거리고 아빠는 달랩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야. 엄마가 잘 아는 사람이야. 게다가 엄마 아빠가 몇 주 전부터 벼르던 콘서트야. 그러나 라이는 그래도 가지마 라며 징징거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가 아는 분께 아이를 잠깐 맡기고 꼭 가고 싶던 콘서트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가지 말라면서 막 징징거리고 떼를 쓰면 너무 난처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죠. 아예 이럴까봐 부모님께서 자신의 욕구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살 중학생 창우 얘기를 봅시다. 창우는 학교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웠는데 마침 지나가던 학생 주임 선생님의 오해를 사서, 그러니까 창우가 담배를 피운 게 아닌데 창우가 피운 것처럼 오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엄마는 창우를 의심하고 있어요. 창우야, 엄마 널 못 믿겠어. 당분간 외출 안 했으면 좋겠어. 외출 금지야. 창우는 너무 억울한 거죠. 오해를 받았는데 엄마까지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억울하고 분한 창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와, 이때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덤덤한 부모님은 잘 안 계시겠죠? 아이도 물론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부모도 똑같이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사례 1, 2, 3을 보면 아이도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만 부모도 이럴 때 감정이 격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을 때는 아이에게 적절한 양육을 해줄 수 있는데 감정이 격해졌을 때 과연 적절한 양육을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감정 지수 EQ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감정 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 지능 지수가 높다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IQ죠. IQ. IQ는 여기 IQ 요 그림에 IQ가 나와 있죠. IQ는 추론을 한다거나 논리력이나 암기를 잘한다거나 처리 속도가 빠르다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EQ를 얘기를 할 겁니다. EQ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지능, 감정에 대한 지능, 다른 사람의 지능을 잘 알아차리거나 정서를 조절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을 EQ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 IQ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공을 예언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IQ보다는 감정지수 EQ였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EQ를 발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건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EQ를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녀의 기분을 차리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감정 반응을 보였을 때 아이가 보이는 게 화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감정을 알아차린 후에 부모님이 표현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감정 단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감하기인데요. 우리 누구누구가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구나. 우리 누구누구가 지금 슬픈 감정을 느끼는구나. 무서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는 억압을 하거나 그런 감정 느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감정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독거려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선을 넘거나 잘못된 행동까지 다 받아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 자체는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지만 행동 자체는 바른 길로 이끄는 훈육 과정도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아이의 EQ를 올려주기 위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역할을 잘 해주면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는 왜 공부에 집중을 못할까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 충동 조절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을 잘 할 수 있거나
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EQ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기 충족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멜로 게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이걸 몇 분 동안 네가 참고 먹지 않으면 2배, 3배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연구자가 나가서 몇 분 동안 있다가 들어오는 그런 실험이죠. 이때 어떤 아이들은 연구자가 눈앞에서 없고 마시멜로우만 눈앞에 있을 때 그거를 꾹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홀랑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충족을 좀 뒤늦게 보류할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성공과 적응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학업 관련해서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지 않으면 학업은 남이 시킬 때는 겨우겨우 하지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려면 이것도 정서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친한 사람의 기분을 읽는 것도 정서지능과 밀접한데요. 이거는 뭐에 중요하겠어요? 일단 요게 돼야 가족관계가 유대감 있게 잘 지속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아이들의 또래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왕따나 학교폭력, 괴롭힘 이런 문제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심각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왕따나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경우 심리적인 상처, 외상이라고 하는데 트라우마요. 너무너무 심합니다. 친한 사람의 기분을 잘 읽고 대처하는 능력은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운이 나쁘면 학교 폭력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예방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처하는 거. 이거는 아이가 성인이 되고 계속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희로애락에 대처하는 거는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감정 코치가 필요한 그런 사례 3가지를 봤는데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살짝 볼게요. 5살 수희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슬퍼할 때가 저랑 아이가 돈독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엄마랑 이야기하지 않을래? 네 기분을 알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8살 지연이의 아빠 역시 딸이 슬프거나 화가 나 있을 때야말로 아빠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딸 아이를 다독거리는 순간에 진정한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 옆에 함께 있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다 잘 될 것이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감정 코치 부모들은 아이의 감정 반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구나. 이때 내가 정말 아빠로서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코치에 실패하는 경우를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 검사하는 심리 검사가 있어요. 그 심리 검사를 해보시면 내가 축소전환형 부모에 해당하는가, 억압형 부모에 해당하는가, 방임형 부모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다행히도 감정 코치형 부모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심리 검사는 별도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어떤 아이나 부모가 아이 혼자 혹은 아이와 부모 모두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감정 반응이 이건 물론 그러니까 부정적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반응이 격해지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소 전환형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본인의 감정도 부모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똑같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상황을 봅시다. 축소 전환형 부모님은 이렇게 떼를 쓰는 아들을 얘 참 어이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어린이집에 가는 게 왜 슬프다는 거니?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빨리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는 슬퍼하지 못하게 하려고 과자로 달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놀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빨리 슬픔을 멈추려고. 그러니까 아이의 이 슬픔이란 감정이 사실 부모님이 이해도 잘 안 되고 공감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이유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감정과도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억압형 부모인데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비판합니다. 울지 마! 이러는 거 있죠. 네가 이게 화낼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울었다고 더 혼이 나거나 이런 경우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을 꾸짖고 벌 주는 건 이 아이의 심리를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 투정 부리는 아들을 혼을 내면서 네가 고집 부리는데 질렸어. 이런 말 남들이 여러분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상처받아요. 말 안 들으면 맞을 줄 알아 위협까지 합니다. 정말 이거는 최악의 반응. 최악의 반응. 절대 하면 안 돼요. 많이들 하시죠? 네. 네, 방임형 부모는 일단 감정까지는 인정과 공감이 돼요.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적당한 행동에 대해서 선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감정 코치는 그냥 감정을 다 받아주고 모든 행동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욕구는 받아주되 행동은 선을 제시하는 게 감정 코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방임형 부모입니다. 예시를 보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고 떼를 쓸 때 슬프고 화난 아들을 일단은 껴안아 줍니다. 좋아요. 그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네 마음을 이해해. 좋아요. 집에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요 말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아이의 감정과 욕구. 자, 감정과 욕구를 수용해 주는 거는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과 욕구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줘요.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빠가 10분 놀아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울지 말고 어린이집 가는 거야 하고 10분을 놀아줘요. 여기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아이들은 마음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10분을 열심히 놀아줬는데 그래도 또다시 울면서 안 갈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멘붕에 빠집니다. 결국 회사를 지각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누적되면 방임형 부모도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에게 또 버럭할 수가 있어요. 감정 코치에 실패한 요 3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연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의 말하기를 잘 유념해서 보세요.
영준아, 옷 입자. 어린이집에 가야지.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가기 싫다고? 왜? 엄마랑 같이 집에 있고 싶단 말이야. 정말? 응, 엄마랑 집에 있을래. 그래. 엄마도 네 마음 잘 알아. 엄마도 우리 영준이랑 소파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오늘은 엄마가 중요한 약속을 했거든. 9시까지 가기로 했어. 그 약속을 깰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싫단 말이야. 영준아, 일로 와.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엄마 말에 실망했구나. 그렇지? 음, 그래서 슬퍼? 음, 엄마도 슬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일 엄마와 함께 있자. 엄마가 내일은 회사에 안 가니까 너도 어린이집에 안 가도 되고, 그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내일 엄마랑 같이 뭐 할까? 핫도그 먹고 만화책 보고 싶어. 그래, 그거 좋겠다. 또 뭐 할까? 공원에 가서 놀자. 그러자.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야 돼. 알지? 음. 네, 요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떼를 울면서 네, 이제 떼를 쓰기 전에 전조 증상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어, 근데 그 전부터도 엄마는 일단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엄마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을 해줘요. 그럼 얼마나 아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겠어요. 엄마도 나랑 같이 있고 싶구나. 근데 여기서 선을 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엄마가 중요한 약속을 했거든. 근데 이것도 말이 참 중립적이에요.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9시까지 가야 하고 그 약속을 깰 수 없다라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돼? 싫어 싫어 하니까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릎에 앉히고요. 엄마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아이의 마음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또 아이의 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슬퍼 했을 때 응 했을 때 뭐 그런 일로 슬프니? 라던가 뭐 뭐라고 할까? 울지 마.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표현 절대 하지 않고 엄마도 슬퍼. 왜? 엄마는 아이가 속상하니까 슬픈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잠깐 울게 해주면 좀 울다가 그칠 수 있어요. 스스로 울면서 그러니까 우는 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적당히 울고 진정되는 거를 연습하는 것도 감정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빨리 울음을 막 그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잠깐 울도록 내버려 두면서 물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울지마 울지마 그만 울어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울도록 잠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래랑은 좀 다릅니다. 거래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자기 충족을 보류시키는 거죠. 연습이죠. 이것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길다면 길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5분 아니면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 앞에 여러분 보셨던 이 방법들이 더 빨리 문제를 빨리 해결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억압형 부모는 1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눈물을 그치고 표정은 굳은 표정이 되지만 어린이집은 바로 가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 방법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비효율적인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사실 부모님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죠? 살이 이렇게 말하려면 살이 나올 것 같지만 이거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아이랑 말씀드린 듯이 유대감이 쌓이면서 아이가 점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아이가 인식을 하면 말을 훨씬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예시 다 나왔지만 그거를 5단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인식을 해줍니다. 감정도 있고요. 욕구가 중요해요. 욕구. 어린이집 가기 싫어? 그래서 슬펐어? 화가 났니? 원하는 것도 같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너무 당황하시거나 난처해 하시거나 짜증나시거나 짜증나죠. 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요거 나랑 아이랑 친밀감을 조성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감정. 여기도 욕구도 포함돼요. 어린이집 가기 싫은 거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회사 가기 싫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어린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도 회사 가기 싫고 할 일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과 아이의 감정 자체는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하고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정 표현을 돕는다는 것은 생떼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생떼는 적절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말로써 표현하거나 울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 감정 표현입니다. 이거는 조금씩 생떼를 부리면 교정을 조금씩 해줄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엄마 아빠가 감정 코치를 해주면 아이들 생떼 안 부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거 3번, 5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과 욕구는 인정, 수용, 타당화 해주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요거 아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행동은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데 단 어떻게? 부드럽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부드럽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선이 그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감정 코치의 효과를 좀 볼게요. 이 감정 코치를 하면은 뭐가 좋은 것이냐? 일단 아이들이 심리적, 신체적 다 훨씬 건강합니다. 심리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이랑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스트레스는 우리 신체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감정 코치를 통해서 아이들 정서가 잘 발달하게 되면 건강하고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합니다. 이거 아주 이제 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 학업 성적을 높여주려면 학원에 보내고 매우 좋은 사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춰서 공부 시간, 게임 시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서 지능이 발달이 돼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보이는 앞에서만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그 자기가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듯이 또래관계 원만, 행동장애나 폭력성이 적습니다. 우리가 폭력성은 화나 분노에서 오는데 이거는 내 감정이 그리고 욕구가 억압될 때, 수용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고요.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즉 행복한 아이가 되고요.
정서적 회복력 향상,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한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부모님께 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적절히 숨기는 것도 나타나는데 하지만 그때 스스로 정서적 회복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하죠. 힘든 일이 있어서 속상할 때 스스로 안정시키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빨리 제자리를 찾는 거.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공부하던 거 다 아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잠만 잔다거나 음악만 듣는다거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회복력이 좋은 아이들은 되게 고통스럽고 속상해, 슬퍼. 그런데 자기를 진정시키고 그렇게 진정이 되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 해야 되는 자신의 과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친구 관계 회복도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혼이나 부부 갈등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과 부부 갈등이 있다고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님께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감정 코치를 받으면 이 부정적 영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감정 코치를 통해서 이혼과 부부 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영향이 또 강조가 됩니다. 아버지가 감정 코치를 해주면 이것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매우라고 붙여놨죠. 정말 많다는 뜻이에요. 매우 강조의 뜻이에요.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아버지이냐 아니면 정서적으로 냉정하고 잔인한 아버지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지 엄청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 코치의 유의점. 근데 이건 앞에서 미리 말씀을 다 드린 건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수용하는 것이 훈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훈육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부모가 이미 자녀의 삶에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에게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부드럽게 아이를 대하지만 엄격함이 필요할 때는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실수하거나 이 게으름은 뭐 약간 허용 가능한 게으름도 있지만 뭐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요. 그러니까 좀 허용되지 않는 게으름이 필요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의를 줍니다. 근데 이 주의도 여러분 비난, 지적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부드럽게 단호하게 주의를 주고요. 주저하지 말고 한계를 필요할 때 그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하고 부모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아이가 듣는 거예요. 요거를 잘 포인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듣는다.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상당한 헌신과 인내심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감정 코치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감정 코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정 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감정지능을 높이려고 부모로서 노력하면서 아이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헌신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2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자,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비행 청소년이
절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네. 반사회적인 비행 청소년이 되는 이유는 가족 내에서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사실 가족이 건강하면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기는 참 그럴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가족 내 문제라고 하면 부부싸움, 이혼, 그리고 실제 아버지의 부재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가정폭력, 나쁜 양육 방식, 그리고 아이를 너무 방임하는 경우, 학대,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도 들어갑니다. 언어 폭력, 비난 이런 것도 들어가요.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걸거나, 그리고 가난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애를 써도 가난할 수는 있지만 가난 자체가 아이에게 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반사회적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뭐다? 이거는 감정 코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그리고 꼭 가족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위협이 있어요. 또래 관계 안에서 괴롭힘이 있거나 나쁜 친구들하고 좀 물들어서 다니게 된다거나 등등, 아니면 뭐 범죄나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셔라. 아이들이 더 높은 정서 지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요, 청소년 폭력, 반사회적 행동, 약물 중독, 너무 이른 성 경험, 이거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시죠?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 자살, 기타 사회적 병폐로부터, 요새는 여기에 많이 얘기되는 거 자해도 많이 얘기합니다. 아이들 청소년 자해,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가족 내에서 존중받고 귀중한 대접을 받는 아이가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또래 관계도 원만하며 훨씬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가 초중고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아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본인은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어떻게 아이를 존중하는 건지, 아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존중해주는 거의 다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해주고 소중히 대해주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다른 여러 가지 책임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가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말 속에 담긴 숨은 감정까지 읽어주는 것이에요. 여기 욕구까지 포함됩니다. 사실 상담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듣지만 그 말 밑에 있는, 말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상담에서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죠.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충고의 말에 앞서서 이해의 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충고나 조언의 말부터 나가게 됩니다. 아, 그랬어?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것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상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먼저 하시고 선행한 다음에 순서가 충고나 조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공감 후조언이라고 저는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부모 자녀 관계 말고 여러 그 내담자 상담에 오는 내담자를 상담자가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조언이 먹힌다라고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상담 가르칠 때.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은 느껴도 돼. 그거는 울 일이 아니야. 이거는 화를 내야지.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느끼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코치가 아닙니다. 감정 코치는 어떤 감정을 느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라고 해서 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감정을 의심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발전하게 돼서 자기 자신 자체를, 셀프 자체를 의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욕구를 일단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말을 한 후에 충고를 하는 거고요.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모든 감정과 소망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행동은 필요에 따라서 제약을 둬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시면 방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감정 코치를 되게 간단하게 개요 정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도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감정 코치도 연습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그런 양육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